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으로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 있었던 작품인 모 죽지랑과 그 다음에 처용가, 이렇게 팔구체양가 두 작품을 자, 우리가 해왔던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오늘 보는 이 향가라고 하는 작품들이 너희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익숙한 갈래들은 아닐 건데, 뭐 이 향가라고 하는 갈래 자체가 너희들이 알다시피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로 기록되어 있는 신라 때 노래야. 그래서 오늘날 전해지는 작품이 25작품 정도가 있는데, 자, 그 중에 11작품은 이 불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학습의 대상에서는 배제가 되고, 자, 우리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문헌에 실려 있는 14작품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 대체적으로는 뭐 10줄짜리 로 되어 있는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식인데, 자, 그 외에도 뭐 4줄짜리 4구체나 내지는 오늘 보는 이 두 작품처럼 8줄짜리 8구체 향가가 있는데, 이 8구체 향가가 전해지는 게 오늘날 두 작품밖에 없거든. 근데 공교롭게 EBS에 수능 특강에 두 작품이 다 실려 있어서, 자, 오늘은 같이 그냥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모죽질한가라는 작품을 먼저 볼 건데, 자, 제목에서 이 모라고 하는 말은 연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죽지랑은 뒤에 랑이 붙었는데 화랑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지랑을 연모하는 노래다 이 말이야. 신라 향가 자체가 이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 스님이랑 화랑들이 많아서 주로 불교적인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화랑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 작품 일단 죽지랑을 연모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자, 간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자, 봄이 갔나 봐. 자, 그래서 그리움이 생기고, 자, 그리고 서러움이 생기고, 자, 그리고 시름이 많아졌어. 자, 일단 화자에게는 적어도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좀 컸었나 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서러움, 시름 이런 정서들이 나타나는데, 밑에 보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이 지려고 합니다 그랬어.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 같은데, 아름다움을 나타내던 얼굴이 주름살이 지려고 한다.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의미상의 어떤 대조 지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아름다웠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름살이 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세월의 흐름이 있었고, 그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늙어간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거든. 뒤에 나와 있는 주름살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아름다움 자체가 어떤 외향적인 아름다움도 될 수 있지만, 과거에 젊었을 때의 어떤 그 시간, 젊은 시절, 이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외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작품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고 하나의 어떤 유기체니까 따로따로 놀진 않을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면, 앞에서 우리가 봄이 갔다고 했는데 이 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어떤 아름다움과 연관이 된다면, 자, 봄이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렇게 주름살이 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의미가 따로따로 놀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웠고 젊은 시점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봄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름살이 지려고 한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번에 보니까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눈 돌이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 뭐 아주 빠른 시간. 그러면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만나 뵙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는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주름살이 지려고 하는 대상, 앞에서 말했었던 그 대상과, 자, 만나 뵙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별의 상태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 자, 이 정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정보를 추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낭이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낭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던 얼굴이 주름살이 지는 그 얼굴, 그 대상이 낭이겠지. 그 낭이요,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여기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튀어나왔을까? 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작품만 봐서는 알기가 좀 어려워.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 했냐면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 자, 그러면 그 맥락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런 표현인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어딘들, 자, 그게 다북속 우거진 마을이든 어딘들 간에 내가 잘 밤이 있으리까라는 말은 내가 잠을 잘 밤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빨리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딘가에서 잠을 잘 시간조차도 없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까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표현이지만, 밑에도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잘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잠을 잘 시간이 없고, 나는 그 잠을 잘 시간조차도 그리운 당신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깊이가 훨씬 더 크다, 그 깊이가 깊다,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서를 읽어낼 수 있겠지.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보가 없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냈던 내용만으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화자부터, 자, 화자는 표면적인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어. 자,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일단 우리가 낭이여라고 불렀으니까 낭, 그게 우리 제목에선 죽지랑이라고 드러났는데, 이 죽지랑과 지금 이별을 했어. 자, 이별한 상태이고 그 상태 속에서 죽지랑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즉 반응에 대한 정보는, 뭐 반응에 대한 정보는 다소 직설적으로 이 작품의 표면에 다 드러나 있는데 너무 그립고, 그 그리움이 큰데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서러운 거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시름이 큰 걸 거고, 자, 그렇지만 자, 눈 돌이킬 사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 마음이 너무 그리워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잘 밤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죽지랑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소망,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끌어내 보면, 지금 죽지랑과 이별해 있는 상태 속에서 느끼는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죽지랑을 보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죽지랑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 크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굳이 잡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아까 전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던 얼굴과 주름살이 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상의 대조, 하나 정도는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잘밤이 있으리까라는 말은 잘밤이 있을 리 없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평소형으로 써도 될 말을 의문의 형식을 바탕으로 썼으니까 서리적 표현 정도가 나타났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 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내가 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이 다 드러났으니까, 자, 표현상의 특징은 요 두 가지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라는 말 자체는 고전에서 우리가 쓰일 때 어떤 식으로 쓰일 때가 있냐면, 저승을 나타내는 말, 우리가 이렇게 관습적으로 저승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견해가 생기냐면, 이 작품이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죽기 전에 쓴 것이다, 아니면 죽은 뒤에 쓴 것이다, 이런 어떤 이견, 해석의 이견들이 좀 있어. 자, 그러면 이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 주는 어떤 저승의 이미지, 자, 여기에 초점을 잡자면 뭐 죽고 난 뒤에 썼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랑 앞에 붙어있는 모라는 말 자체가 추모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뭐 이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뭐 아름다움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주름살이 진다, 주름살이 졌다는 의미가 뭐 죽었다는 의미 자체는 아닌 거니까, 자, 그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썼던 작품이다. 자, 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죽지랑 앞에 붙어있는 모는 그냥 단순하게 연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있을 때 쓴 거다, 죽고 난 뒤에 쓴 거다, 어떤 이런 이견들도 있고, 자, 또 하나 이 마지막 행에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으리까라는 이 부분을 뭐 잘밤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가서 잘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럼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면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내가 그리워하는 죽지랑이 있다는 얘기고, 그곳에 가서 같이 잘밤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전히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소망이 반영된 표현인 건데, 해석 자체를 같이 거기 가서 잘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으니까, 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아, 이렇게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표현이구나 정도를 너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다음 작품의 처형가를 볼 건데, 자, 작품을 읽어보면,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작품 읽어봤는데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 건 뭐 굳이 너희들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경주의 밝은 달에 밤 늦게까지 놀다가, 자,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래. 자, 그럼 집에 들어와서 봤던 자리니까 이 잠자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잠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네 개래. 좀 관능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좀 이상하잖아. 다리가 네 개라고 했어. 근데 밑에 보니까 두 개는 내 것인데 두 개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것의 두 다리는 정말 자기 다리는 아닐 거 아니야. 자기 다리가 분리되어서 어딘가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걸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내 것으로 느껴지는, 나의 어떤 소유로 느껴지는 그런 대상의 다리 둘일 것인데, 그 둘이 내 것인데 그 둘은 누구의 것이냐, 이건 낯선 다리거든. 자, 낯선 다리인데 보면 이 둘을 우리가 연결져서 맥락으로 보면 뭐 그냥 너희들 머릿속에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까? 뭐 너희들도 어떤 경험이, 뭐 이런 경험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런 경험상 내지는 너희들 머릿속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떠올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분노가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어떻게 하면 좀 세게 치명상을 입힐까 뭐 그런 도구를 찾고 뭐 이러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자,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 텐데 밑에 보니까 본디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느냐. 자, 어찌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뭐 하듯이 체념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상병신 같아. 너희가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거 진짜 병신 같은 모습이잖아. 자, 이제 빼앗겼는데 뭘 어쩌겠어. 이런 표현을 짓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작품이 워낙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정보로만 본다면 너무 이상해.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병신 같은 화자의 모습을 문학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너희들한테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왜 먼저 쭉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한 설명만 했냐면 이 작품은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자,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만약에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작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단서들, 이 보기를 통해서 그 단서들과 정보들을 너희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의 관점 하에서 너희들이 읽어보라고 시험에서는 너희들한테 요구할 거니까 이 작품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만 잡았을 때는 우리가 뭔가 어떤 문학사적으로 내지는 문학적인 작품으로서의 어떤 의의를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 자, 그래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달이 밝은 밤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봤더니 다리가 4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4개의 다리가 뒤엉켜 있는 것처럼 관능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원래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이 작품이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배경 설화에 보면 아내가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리 4개가 엉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관능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2개는 내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인고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병에 걸려 있는 모습, 아내가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본 거고, 자, 그러면 밑에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냐 이렇게 뭔가 체념하듯이 말을 썼던 이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체념이라 봐서는 안 되고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병에 걸리게 만든 그 대상을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보편적인 감정으로는 분노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좀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잘못을 내가 했고 그 잘못했다는 것도 내가 그것이 큰 잘못이란 것도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상대가 너무 쿨하게 용서를 해줘. 자, 그럴 때 우리가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했던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반성이 되면서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자,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화자가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에 쿨하게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상이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대응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러한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념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용서해주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그 잘못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어떤 나쁜 것을 보낼 때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좋게 해서 보내줘야 다시 안 온다. 만약에 악하게 하거나 내지는 좀 모질게 해서 보내면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오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옛날 사람들이 했어. 그래서 이 화자도 뭐 처용이라는 화자도 태도가 딱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뭔가 경사스러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벽사진경이란 말이 있거든. 이 벽사진경이란 말의 의미가 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걸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처용의 이 화자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벽사진경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내용에서는 읽어내기가 좀 어려워. 표면적인 정보만으로는 읽어내기가 어렵고 만약에 읽어낸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판단한 학생이 있다면 그건 이 작품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학습하면서 뭔가 너희들 머릿속에 담겨있던 내용들을 외웠던 것들을 떠올린 거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시험에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작품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정보를 보게다 제시할 거니까 자, 너희들이 크게 그렇게 뭐 염두에 둘 만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작품은 아닐 거고 일단 작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부분 정도만 좀 잘 연결해 두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 보면 저 뒷부분에 이 처용가를 고려가요에도 처용가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작품하고 비교하듯이 실려가 있는데 나는 오늘 고려가요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고 고려가요하고 이 신라 향가 처용가의 어떤 차이점 정도만 숙지를 좀 해두면 되는데 두 가지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우리가 이 두 개의 비교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돼. 처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태도, 이 태도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차이점 정도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병을 걸리게 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지, 대상. 우리 아까 전에 뭐 둘은 누구의 것이냐 할 때 누구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드러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 그러면
처용의 태도는 향가는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반면에 고려가요에서의 어떤 처용의 태도는 굉장히 어떤 분노하는 우리 아까 전에 말했었던 보편적인 어떤 모습, 화가 많이 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심지어 이 열병신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열병신을 횟감이라는 얘기를 써. 회를 뜨는 그 횟감이란 말을 써. 자, 그 정도의 어떤 분노. 자, 그러니까 동일한 작품인데 신라의 향가에서는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고려가요에서의 어떤 처용은 분노를 표현하는 우리의 지금의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더 부합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인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처용의 태도 면에서의 차이점 정도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대상이 드러나는 정도라고 했는데 이건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향가에서는 누구의 달이냐라고 누구 정도로 나왔다면 고려가요에서는 그것이 열병신이다. 자, 열병신 잡아주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처럼 이렇게 열병신이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자, 이 정도의 차이점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뭔가 두 작품을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처용의 태도 면에서의 차이점이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뭔가 향가에서는 누구 정도로만 나왔다면 지금 고려가에서는 열병신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이름을 달고 나왔다. 자, 그 정도의 차이점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작품도 자,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 일단 정보를 잡으면 주제가 좀 이상해지니까 지금까지 표면에 드러난 정보도 받고 나의 보충 설명도 들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일단 화자. 자, 화자는 표면적인 화자가 드러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건 대상 중심이 아니라 화자 중심의 상황인 거니까 이 상황은 밤에 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 다리가 4개가 된 것을 본 상황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작품의 표면을 통해서 아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배경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잡는다면 지금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상황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체념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측면에 뭔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없고 소극적인 측면이 돼버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체념적인 표현처럼 드러났지만 그것은 어떤 관용의 태도다. 자, 관용의 태도고 뭔가를 좀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누구를 병에 걸리게 만들었던 이 작품 속의 누구를 용서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합해서 자, 주제를 만든다면 이런 거겠지. 잘못된 상황을 본 어떤 처용의 관용적인 태도다. 누구에 대한 처용의 그 관용적인 태도. 용서해주는 태도. 자,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방법도 항상 악하게가 아니라 좋게 해서 보내줘야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벽사진경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늘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이 보기가 먼저 봤다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까 아닐까를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보기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자, EBS에 있는 보기로 모 죽지랑가에 대한 보기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는 EBS는 처용가와 관련된 보기는 제시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전에 봤었던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졌었던 보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 자, 일단 첫 번째 보기가 모 죽지랑가에 대한 보기인데 보기를 보면 자, 모 죽지랑가는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다.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공을 세웠던 화랑이었고 드고는 죽지랑의 낭도였는데 자, 어느 날 드고가 익선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급히 징집되어 죽지랑에게 미처 알리지도 못하고 힘든 부역에 동원되었는데 자, 드고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죽지랑이 그 사정을 알고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드고를 찾아가 위로하였다고 한다. 자, 이련은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여 지었던 노래라고 설명하며 이 작품을 기록해 두었다 그랬어. 자, 이 모 죽지랑가와 관련된 어떤 일화를 지금 보기 속에다 줬는데 지금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보기를 보면 일단 죽지랑과 이 드고가 이 익선이라고 하는 관리에 징집되어서 부역에 동원되는 바람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나왔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드고를 찾아간 것이 죽지랑이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해서 지었던 노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으로 본다면 나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줬던 자기가 따르던 그 화랑에 대한 그리움의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에 보면 이련이 드고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했다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앞에 있었던 이 사례가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이런 어떤 일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드고가 죽지랑이 죽고 나니 이런 일화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뭔가 그 그리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보기거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보기 안에는 이별의 상태라든가 내지는 그 상황에서 뭔가 그리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 속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먼저 너희들이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었다면 훨씬 더 작품에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자, 같은 맥락에 실제 모의고사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졌던 보기 하나를 그 처용과 관련된 걸 보면 그 처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용왕의 아들로 신라 헌강한 때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왕의 신하가 되었다.
자, 어느 날 밤에 처용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에게 역신이 침범해 있었는데 처용은 화를 내기는커녕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자, 그러자 역신이 감복하고 사과하고 자, 앞으로는 처용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후에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이 벽사진경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이때 처용이 불렀던 노래가 처용가라고 한다 그랬어. 자, 이 보기는 너희들한테 뭐 내가 보충 설명을 더 하지 않더라도 이 보기의 배경설화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 던졌던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작품을 봤지만 이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의 어떤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어떤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이 작품에 너희가 지금 읽어보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역신이 침범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거나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기는커녕 노래를 불렀고 그 뒤에 지금 여기서 이 역신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포함하면 지금 우리가 이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거든. 근데 뭐 이 정도까지 자세하지 않더라도 시험에서 출제한다면 충분히 뭔가 상황적인 정보나 반응에 대한 정보가 지금 어떤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정보는 제시할 거니까 그런 정보를 보고 나서 작품을 봐야 훨씬 더 너희들의 이해 폭이 더 정확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보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오늘도 고전시가 두 작품을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일단 작품 자체가 뭐 향가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너희들한테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기와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못 읽어낼 만한 작품들도 아니었어.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기왕 작품을 했으니까 내용 요소들을 잘 챙겨서 복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놓쳤던 부분이나 어떠한 정보들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작품에서 의미를 좀 판단했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꼼꼼히 복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 작품을 할 건데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하는 문태준 시인의 시가 있어. 자, 그래서 그 작품도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보고, 자, 그러고 나서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이 했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할 때 만나는 걸로 할게.